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3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SVB라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좀 거의 파산 소식에 좀 많이 놀라셨는데, 현재 그렇게 증시가 큰 충격은 안 받고 있어 다행인데, 투자 심리는 되게 안 좋아요, 중소형주들. 어쨌든 그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게 좀 전염될 바가 무섭긴 하지만 과거 사례랑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신용이 문제예요. 아무튼 이게 금융거래라는 게 신용이 무너져 버리면 망하는 거죠, 사실.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도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미국에서 이게 터져 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증시에 옛날에 리먼 사태급이다 이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해드릴 거는 자동차, 여기 메리츠의 김준성 연구원님 자료고요. 반도체 제조업의 고민, SVB 사태, 그 다음에 LG 경영권 분쟁 이슈, 현대미포조선, LG전자, 태광, 컴투스, 서현이아, LSMNM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동차는 이제 김준성 연구원이 원래 아시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 예전에도 다른 애널리스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율을 바꿨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전망했던 거랑 좀, 왜냐면 이제 그때 전망했을 때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자동차 영업 환경이 좀 안 좋아진다. 그 뭐냐면 인센티브 오르고 원화는 강해지고, 그러면서 마진 떨어지고 인센티브 증가하고 재고는 증가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은 이 반대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서 뷰를 바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구든 맞출 수는 없어요. 어떤 업황이든 간에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변경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원화가 많이 떨어졌고, 원화 가치가, 환율이 오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플릿이라고 상업용 자동차인데 이 수요가 생각보다 좀 좋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차 업종 내에서 이 코스피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의 그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PER 5.2배, 5.3배밖에 안 되고요. 단기 판매 가격 변화는 이제 세 가지 변수로 결정이 되는데, 환율, 인센티브, 믹스인데, 환율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워낙 약세 국면이고, 인센티브는 렌터카 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인센티브 증가 폭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인센티브는 24년으로 좀 연기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는 이제 딜러들한테 주는 비용인데 이게 올해 증가할 줄 알았는데 내년 정도부터 본격 증가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에는 긍정적이죠. 믹스는 이제 비싼 차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인데, 옛날에 30%대였거든요. SUV 비중이. 비싸죠, SUV는. 이게 현대차 55, 기아 6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러니까 SUV는 워낙 잘 팔리고, 또 출시한 지 6년차 진입했지만 또 신차들도 나올 거고, 그래서 수요 예측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전기차도 반등에 성공했어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전기차도 최근에 좀 점유율 반등 성공했고, 또 법 개정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현대차가 보조금 못 받지만 저 상업용 자동차 있죠, 렌트카, 이거는 받을 수 있게 법 개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매력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지금 매력은 높아지고 있다. 환율, 인센티브가 좀 완화됐고, 양호한 믹스, 비싼 차를 많이 팔고 있고, 그래서 실적 눈높이 올라간다. 그리고 23년 상반기 예상 영업이익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중대형 업종 중에서는 자동차 가장 성장률이 높다. 근데 왜 안 가요, 주가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주 정말 매력이 있었죠.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엄청났죠. 어쨌든 자동차 업종 이익 비중은 16%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 현대차, 기아의 23년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를 각각 10%, 9% 정도로 좀 상향 조정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시장에 대한 공급통, 그러니까 상업용 차량 수요가 늘면 그쪽으로 물량을 빼면 소매 있죠. 여러분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 공급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차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센티브는 내년에 이제 본격 상승할 것 같고, 그래서 목표 주가 올해 괜찮다. 25만 원, 기아 11만 원으로 올렸고, 현대차 이게 이제 실적 구조입니다. 6조에서 9조가 됐는데 여기서 환율이 한 3조, 그리고 믹스 개선, 차를 얼마나 많이 비싼 차를 팔았냐, 요거. 금융은 좀 안 좋았죠. 그럼 충당금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늘어났고, 기아는 판매량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왜 안 가요? 판매량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재고도 낮습니다. 평균이 여기 57일인데 현대가 50일, 기아는 거의 맨 앞에 있죠.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인센티브도 많이 안 올랐고, 기아가 사실 좀 더 모양이 좋죠. 그 다음에 전기차 점유율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예상보다 높을 것 같고, 비싼 차를 여전히 잘 팔고 있고, 인센티브 안 올라갈 것 같고, 당장은 주가 싸고 성장률 높고, 그래서 긍정적 의견이고, SK증권의 최도현 연구원이 반도체 제조업이 고민이라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슈퍼사이클 17년 18년에 그때 뭐 서버 업체들 증설도 많았고 굉장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던 건 작년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더 늘었어요, 사실. 근데도 이익은 20%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왜 추락을 했을까, 이익은 더. 그러니까 매출은 빅사이클인데 수익성은 둔화됐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다. 지금 그동안 공정기술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케이 소재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기술 난이도 때문에 그런 건데, 낸드는 이제 적층 3D 낸드, 그러니까 옆으로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쌓는 거죠. 이것도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고. D램은 10나노 단위로 이게 폭을 줄이다가 이제 1나노 줄이는 것도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커패시터 아시죠? 커패시터가 뭐였죠? 우리 배웠지만 요거죠. 이렇게 전압을 딱 가하면 여기서 이렇게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흘러서 어디로 가요? D램의 커패시터가 있죠. 얘가 이거 저장하는 거죠, 전하를. 그래서 얘가 저장을 전화하고 있으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계속. 근데 문제가, 이거 한번 알려드렸지만, 요 종행비, 요 폭이요, 미세공정하면 얘가 좁아들죠. 그죠? 그럼 얘가 전화가 여기 들어가는데 막 낑긴단 말이에요. 막 삐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다 하이케이 물질 발라가지고 못 나가게 유전율 하는 건데, 난이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종행비가 올라간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들기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고요. 그래서 비메모리는 또 경쟁적으로 기술 로드맵 발표하지만 양산식이 지연되고 있고, 근데 기술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많이 못 만들죠. 그럼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은 막대한 돈을 번 거예요. 수요는 좋겠다, 공급이 구조적으로 못 느니까. 근데 결국엔 생산 요구량이,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다시 생산 요구량 증가하고, 이제 미세공정 발달하면서 또 생산이 또 조금씩 더 정상화됐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니까 비용, 감가상각비는 급등. 근데 그 후에 지금 수요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재고는 쌓이고 싸게 팔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24년도는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올해는 안 좋을 거예요. 올해 뭐 이미 안 좋은 거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반도체 월간 수출 데이터도 조금씩은 돌고 있고, 하반기 수요 기대감 아직은 남아있고, 내년은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또 공급을 일단 줄이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수요만 정상화되면 괜찮고, 특히 내년을 좋게 보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챗 GPT가 좀 게임 체인저가 아닐까 생각은 해요. 뭐 조심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또 써보고 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챗 GPT 하려면 데이터 센터 필요합니다. 그걸 본다면 뭐 내년엔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올해 이렇게 안 좋을 때 비중 늘리는 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D램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률이 이렇게 낮아요. 투자가 많이 늘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공급 증가, 수요 증가율은 일정한데 공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미세화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24년도의 호황은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고, SVB 실리콘밸리 뱅크 이제 약자인데,
벤처기업하고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데 한마디로 그 회사들이요 여기다 돈 맡긴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 고객은 거의 없어요. 일반 은행과 다르게 기업은행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기업은행 같은 데인데 기업은행 정도의 사이즈예요 또. 근데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예금자.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벤처기업 많잖아요. 이 기업들이 지금 IPO가 안 되니까 상장을 못 해요. 그럼 돈이 어디 있어요? 돈 투자도 안 합니다. 고금리 때문에. 투자자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예전에 너는 예금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이제 줘야 되는데 문제는 SVB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국채금리 낮을 때. 금리가 한 1%일 때. 미국 국채금리가 3에서 4죠. 금리 오르면 채권값 폭락했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손실이 너무 크죠. 채권값이 폭락이 있으니까. 근데 안 팔면 어떻게 해요? 돈을 못 주죠. 대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만기가 미스매치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청 들어오니까 이거 팔아야 되고 대규모 손실. 근데 부족하니까 우리 유증하겠다. 이 루머가 터진 이 소식이 나오니까 SVB에다가 돈 맡겼던 데가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난 거예요. 돈 내놔. 돈 내놔. 막 돈 다 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줄 돈이 없고 이제 계좌 일단은 동결했겠죠. 동결하고 이제 다행히 SVB는 미국에서 예금자 전액 보호해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좀 완화됐는데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SVB가 뭐 대출이 많아서 부실 기업에 투자해서 이게 아니라 국채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제일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미국 국채가 급등해 버리니까 금리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채에 투자해서 여러분이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근데 국채 금리가 1%였는데 3%가 됐는데 내가 1%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그게 10,000원이라고 쳐볼게요. 내가 국채를 10,000원에 뭐 10억어치를 사놨다고 쳐볼게요. 근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3%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6,000원어치밖에 채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팔면.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 받을 수 있잖아요. 만기까지 안 되고 나 지금 돈이 너무 급해요. 빌릴 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죠. 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 하다가도 돈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팔아야 되는데 손실이 너무 커도 팔아야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은행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은행까지 전염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우려하지 말자. 또 가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개인들이 거기다 맡긴 거 아니고 2008년 금융위기랑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전액 보호해주기로 했고 결국엔 뭐냐 고금리가 이 사태를 만든 거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연준이 좀 비난의 화살을 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금리 동결 예상을 했어요. 물론 모릅니다. 인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긴축으로 가긴 쉽지 않다. 예전처럼. 예. 연준도 금리 0.25 올린 다음에 동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간다. 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너무 올리면 우리가 이제 증명됐죠. 뭔 일이 터집니다. 못 견디는 기업들이 나와요. 작년에 우리 레고랜드도 그랬고, 작년 9월인가요? 영국의 연기금 사태 다 뭐죠? 터지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고들은 경기 침체 거의 말미에 생겨요. 네, 거의 후반부에 생기니까 이거를 뭐 두려워서 주식을 팔지 마시고 항상 시장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우량한 자산들이 이 이슈 때문에 막 흔들려서 헐값에 나온다. 그럼 굉장한 찬스죠, 그거는. 네. 그리고 그 정도 파괴력은 아니에요. 그리고 위기의 은행들이 정말 강해졌어요. 규제도 심하고. 그래서 금융위기는 있기 좀 쉽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리고 이 회사가 자산 구성이 워낙 국채가 많아요. 이 노란색이. 특이하죠. 대부분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이 일반 은행들이 이렇게 높은데 소형 은행들은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LG 경영권 분쟁 이슈, 유한타증권의 채널. LG 그러니까 지금 구본모 선대회장의 미망인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딸이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이제 재분배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모녀가 상속이 통상적인 법정 비율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 소송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김영식 이 미망인분이 7.96%, 구영경 씨가 3.42 이렇게 돼서 구광모 회장은 비중이 줄겠죠. 그렇게 하면 14.09가 돼요. 이 세 분이. 그럼 구광모 회장보다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 경영권 이슈 생기는 거 아니야? 경영권 불리한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다만 특수관계인 지분이 무려 41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다고 해도 대세에 영향은 없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경영권 이슈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도 높진 않고요. 뭐 재판 결과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LG 뭐 괜찮잖아요. 회사 가치도 인공지능 사업도 하고 있고 AI 사업도 하고 있고 자회사들도 괜찮고 하니까 그 펀더멘탈만 보면 여전히 싸다. 다만 경영권 이슈에 함몰되지 말자. 그 내용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장남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1만. 요새 주가 많이 빠졌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정말 이게 11만 원 갔던 기업이 6만 원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나쁜 얘기 나온다고 두려워할 건 아니죠. 3월, 그러니까 어쨌든 몇 달은 걸리겠지만 하반기에 실적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서서히 분할로 접근할 때고 누적 수주는 아직은 조금 뭐 16%니까 좀 더 봐야 되겠고 주력 선종 잘 수주하고 있고요. 작년에 컨테이너선 수주를 많이 했는데 저가형 수주들이 좀 일부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고 있는데 하반기엔 고가형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친환경 이제 선박으로도 발주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 중형급 PC선 석유화학 제품 운임도 여전히 높고 저번에 가스선 하나 수주한 거 있거든요. 저번 주에. 그래서 하반기 이후로 좀 기대해 보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그래서 PBR 좀 잘 봐야 되는 게 PBR 2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위에 있다고 비싼 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은 작년 그러니까 몇 년간 이렇게 저평가 받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것도 싼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조선주는 PBR 2배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격 좀 부담된다고 작년에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거고.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겁낼 일이냐 이거죠. 옛날하고도 또 달라졌는데 수주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옛날처럼 저성장하는 산업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2차 전지만 가니까 더 쏠린 거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저는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 그대로 한번 또 해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하이투자증권에 정원석 연구원이 보고서로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충분히 매력 있죠. 한번 공부해볼 만하고 단 투자는 쌀 때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가격이 싸야 좋은 주식이에요. 기업이 좋아도. LG전자 좀 애매하죠. 지금 요즘에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 지금은. 10만 원이면 정말 싼 건데 그러니까 조금 뭐 눌러줄 때가 낫지 않나 싶고요. 목표 주가 어쨌든 올렸고 주목할 포인트는 뭡니까? LG 인공지능 스마트 브랜드도 있고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요게 뭐죠?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만들죠. 모터 같은 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차량 전장 확대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로 배운 게 요거죠. 스마트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가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친환경 모빌리티로 바뀌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가 피처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디지털 계기판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걸 만드는 선두 업체 중에 하나고 비중도 높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주목하자. 그 내용이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부 반등. 요게 어디죠? IVI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헤드램프, 오스트리아 기업이 인수했었고 구동계, 모터 같은 거 있죠. LG 마그나 합작사죠. 이 세 개인데 여기가 이제 수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작년에 흑자전환, 올해도 뭐 실적 좋을 것 같고 내년부터 수주 받은 게 본격 반영된대요. 그럼 24년부터 실적은 훨씬 좋아지겠죠. 인포테인먼트가 제일 비중 높고 그리고 고객사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하고 인증 채택까지 한 2, 3년 시간 걸리는데 어쨌든 LG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상당히 좋은 그림 나올 것 같고 가전도 소비 심리 개선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4차 산업도 패러다임 변하고 있잖아요. 로보스타 인수했고 옛날에 전기차 충전기 사업회사도 2개 인수했고요. 의료기기 판매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익은 17% 증가할 것 같고 또 운임비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적 좋아지는데
저는 뭐 다른 거보단 뭐 로봇도 중요하지만 LG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건 앞으로 가전이 버텨주고 자동차 사업부예요. 저게 얼마나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주느냐 요겁니다. 요거 휴대폰 대신에 요걸 한 거잖아요. 결론은 거기에 좀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좀 많이 지금 그 인수합병을 한 거예요. 그동안 여기 ZKW 마그나 그죠? 그 다음에 운임지수 꺾였고 가전 수출 데이터 좀 살아나려고 하고 미국 유럽 소비심리지수 올라갔고 월프를 제꼈습니다. 세계 1위 LG전자 가전이. 그래서 최악은 탈피했다 요 내용이고 태광은 피팅 아시죠? 이거 관 이음새 이제 파이프를 연결해 주는 건데 에너지 인사이트라는 이제 데서 미국 내 LNG 수출 터미널 중에서 최소 3건 LNG 터미널을 많이 만들면 피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4년 뒤부터 공급은 될 텐데 뭐 아직은 반영될 건 아니지만 이렇게 3개 정도가 대규모로 13조인데 여기서 보통 피팅이 1에서 2% 정도가 매출로 수주로 잡힌대요. 1%면 얼마죠? 1,300억 정도, 2%면 2,000억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3개 정도 대기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원전 폴란드 여기도 수주가 좀 기대된다. 요 내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프로젝트의 1, 2%를 수주로 잡는다고 합니다. 정유화학 발전이 좀 낮지만 해양 플랜트 아까나 LNG가 한 2%로 높고 양사가 이제 고르게 가져가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해외 업체랑은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 추정은 좀 어렵다. 그 내용이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방 사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석유화학 공장, 정유 공장, LNG 터미널, 해양 플랜트 이런 걸 많이 하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산업 여전히 좋고 23년에도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IR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인데 최근 분기별 수주 실적 및 분위기 어떠냐. 한 연간 수주는 3천억 정도 된 것 같고 하반기가 수주가 더 몰릴 것 같다. 또 하반기 S-오일에 이번 DLENC도 수주 받았죠. 이런 것들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더 나을 것 같다. 분위기 좋다 뭐 이 내용이고 연간 실적 전망은 어느 정도 하느냐. 작년에 2,500억 수주했는데 올해 수준 기준 3천억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률은 작년 정도. 달러 강세는 유리하대요. 동사에 유리하고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보냐.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피크아웃 우려 없다. 이거 이제 회사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기계 설비 투자나 이런 거 있나. 그래서 100억 정도 후반 비용은 더 들어갈 것 같다. 신규 인력 충원 아직은 고려 안 한다. 조정이 어렵대요. 충원하고 나면. 그렇지만 뭐 너무 업황 좋으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쟁사는 스테인리스, 성광밴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 카본 비중이 높은데 스테인리스가 더 단가가 비싸겠죠. 근데도 태광이 더 수익성이 좋은 이유는 뭐냐? 가격 변동폭이 커서 그런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력 운영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냐 카본보다 약간의 그런 운영에 따른 좀 부분이 차이가 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카본도 대형 사이즈는 수익성이 좋대요. 그리고 앞으로 영향을 줄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좀 남아 있고요. 배당 좀 많이 주시죠. 1%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아무튼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죠. 올해 실적 이렇게 엄청 점프할 것 같고 성장주로 봐도 돼요. 이 정도 실적이면. 근데 ROE가 8.8이니까 지금 딱 PBR로 보면요. 그냥 요 정도면 딱 적정 주가예요. 지금 현재가. 근데 만약에 성장을 시장이 믿으면요. 주가가 레벨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정체되거나 이러면은 뭐 주가 많이 못 가겠지만 이 정도 성장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밸류는 비싸진 않다. 그러니까 성장 유지하냐가 관건이고 태광 용접료 피팅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여기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캐펙스 사이클에 올라타는 주식을 찾아라고 있거든요. 작년에 나온 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아니 이거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고 난 투자할 생각 없다 뭐 그러면 뭐 관심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뭐냐면 이거를 꼭 한번 읽고요. 요약을 해서 왜 태광이나 성광밴드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렇게 치신 다음에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대신 거거든요. 여기 이거 그냥 눌러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제 여기에는 여기에 해양 플랜트 얘기도 나왔고
요 내용들 나오거든요. 정말 자세하게 이분들이 이제 쓴 거예요. 피팅, 천연가스. 이게 작년에 나온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명확하게 더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숙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숙제라는 표현보다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투자를 하고 안 하고 간에 공부를 해서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들면요, 그 레벨업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산업이 중요하잖아요. 저렇게 공부해서 아이디어 제시하고 좀 쌀 때 사서 투자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실패한다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한다고 단 비싸게 사서 실패할 땐 그건 안 되겠지만, 예. 근데 뭐 지금 실적, 그러니까 만약에 유지된다면 비싼 건 아닌데 좀 더 싸면 좋죠.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태광은 좀 더 빠지면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어찌됐건 한번 공부를 꼭 해보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실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꼭 한번 프린트를 하시든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무튼 자, 컴투스, 예, 대신증권의 이지연 연구원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 이번에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 작년에 나온 게임인데 이번에 초기 성과가 좀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북미나 국내 제외한 179개에 나왔는데 막 1등하고 그러나 봐요. 일부 국가에서 다운로드, 동접자도 늘고. 단 계속 관찰은 해보셔야 돼요. 이게 꾸준하게 이 성과가 유지될지 아직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반응은 좋다. 그래서 이게 더 늘어난다면 추정치를 올릴 예정이고 아마 목표 주가도 올리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살펴보니까 더 나쁠 건 없어요. 뭐 수년금 2천억에다가 재무구조 탄탄하고요. 뭐 메타버스니 뭐니 해가지고 안 좋았죠. 막 여기저기 인수하고 결론은 안 좋았죠. 흥행도 못하고. 근데 이제 나쁠 건 없는데 의외로 다른 지역에서 지금 흥행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컴투스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보여지고. 서현이아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건데 도어트림, 범퍼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내외장재 있죠. 그래서 90%가 현대차, 기아양이고 한국, 유럽, 인도, 미국 이제 골고루 있어요. 예. 그리고 조지아주에 얼마 전에 서베너시의 생산 공장, 이게 아마 전기차 전용 공장 있죠, 현대차. 그거 대응하는 공장 설립 발표했습니다. 그 아마 내년에 증설이 되니까 그거 대비해서 공장 만드는 것 같아요. 서현이아는 전기차 시대가 열려도 나쁘지 않은 거죠. 네. 내외장재이기 때문에 크게 뭐 내연기관이니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력 아이템인 도어트림의 대당 평균 공급 단가 고려하면 65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전체 매출 대비해서 엄청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또 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외장재 모두 다 쓰고 있고 설비 투자하고 주가도 되게 싸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제 내외장재 있죠. 이런 거, 예, 거기 들어가는 만들고. 서베너 법인 이제 설립 공시가 2월에 나온 거예요. 2월 28일. 전기차 전용 공장, 여기 납품에 대한 출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PBR은 지금 PBR 밴드로 보면요 맨 꼭대기예요. 그러면 야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물론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보시면 PBR이 0.45배라는 것 자체가 문제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싸게 거래했던 얘기. 장기간 밸류를 못 받으니까 이 밴드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정상화 되니까 비싸 보이긴 하는 거죠. 그래서 ROE나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만약에 실적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비싼 건 절대 아닙니다. 단 이제 좀 올라온 건 사실이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 보는 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밴드가 높다, 낮다고 해서 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밴드가 낮은 주가 있어도 비싼 건 비싼 거예요. 높아도 싼 건 싼 건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된 건 오른 거니까 좀 기다리면 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너무 막 그냥 밴드만 보고 이거는 아예 안 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제 아까 현대미포처럼 2배는 진짜 비싼 거예요. 그럴 땐 기다려야죠. 근데 반대로 지금 싸진 거고. LSMN은 이제 LS 니코동 재련이라고 이제 구리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을 재련하는 기업인데 99.99%. 근데 이게 원래 일본과 LS가 지분 절반씩 갖고 있는데 이거 다 인수해 버렸어요. LS가. 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재련하고, 이제 구리 시대잖아요. 저도 요새 구리 공부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도
신문이나 이런 거 보니까 저는 신문을 항상 봐요. 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예, 기사도 읽어보고 산업면을 잘 보는데 구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리가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보거든요. 왜? 친환경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요. 중국 경기도 회복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인수하는 거고, 태양광 소재, 반도체, 세척용, 황산 이런 거 이제 도약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 회사 자회사 중에 GRM, 토리컴, 선우, CS만 있는데 이 두 개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공부해봤죠? 저희 당사 보고서 기억나세요? 리사이클링 예전에 한번 공부했던 자료인데 거기에 GRM, 토리컴 나오죠. GRM은 도시광산, 산업 부산물, 금속 스크랩에서 그러니까 뭐 폐 가정 같은 데서 그런 이제 뭐죠? 금속이 들어있는 이제 덩어리 있어요. 그거를 첨단 용융로로 이제 그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뭐 구리 같은 거를. 공법이죠. 예. 블랙카파는 이제 전선 케이블 전자 부품. 저게 덩어리입니다. 그 금속 덩어리 뽑아내. 저걸 가공을 해가지고 전선이나 케이블 전자 부품 소재로 만들어요. 토리컴은 PCB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뽑아낸다고 하는 PCB 이제 그 약간 이제 폐기물 PCB 거기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원재료도 지금 네트워크 보유하고 있고 또 ERI라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이에요. 스크랩은 이게 돈이 돼요. 이제는 리사이클링 해야 되니까 자원의 시대니까 저걸 인수했었고 칠레 국영기업과 함께 귀금속 회수 사업하는 확잡사도 만들었습니다. 이미 옛날에 만들었어요. 오래된 거죠. 그래서 국경 간 이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자원이 중요한데 누가 함부로 주겠어요. 저 스크랩 같은 거 안 줍니다, 잘. 근데 이미 옛날에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해놓았던 거죠. 폐전선, 뭐 폐건전지 이런 것도 자체 조달 가능하고 또 2차 전지 소재랑 폐배터리 실제 토리컴은 그 2차 전지 양극재 원료 중에 니켈 있죠. 황산 니켈을 이제 올해부터 양산이 들어가요. 리사이클 방식. 폐배터리 안에서 니켈을 뽑아내는 어떻게 보면 양극재 핵심 원료 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폐배터리도 진출 가능성이 있고 폐배터리 쪽은 아직 아니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황산 니켈을 리사이클링 방식으로 이제 올해 나온다. 그렇지만 폐배터리 사업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어쨌든 습식 재련 기술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돈 가격이 올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 가격도 가격인데 이 회사가 하는 사업 구리 관련주죠. 구리는 수요 늘 거죠. 거기다가 이런 리사이클링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본 경험도 있고 폐배터리 사업도 뭐 진출할 가능성이 있고 네. 황산 니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도 이제 생산을 할 거고 그래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LSM&M에 이제 생산하는 요 금속 금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철 금속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고려아연, LS 포스코홀딩스 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산업 금속의 시대예요. 예, 이제 그게 좀 그래서 의미 있지 않나? 저는 원유 시대라기보다는 그걸 컨트롤하는 기업들이다. GRM은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GRM이. 블랙카파, GRM의 리사이클링 공정 참고하시고 이게 블랙카파예요. 저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뭐 금속 같은 거. 금속 뭉칩니다. 저기 그 폐 가정 같은 데서 뽑아낸 토리컴. 금은 팔라듐, 백금 이런 걸 뽑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금 같은 거 뽑아내는 겁니다. 기금속, 토리컴. 네. 그리고 황산 니켈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요게 조황산 니켈을 정제를 해가지고 고순도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리사이클링 대표 기업이면 구리 수요 구조적 증가하고 PBR 0.5배인데 ROE가 10%니까 주가는 비싸지 않아요.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 다만 더 싸면 더 좋겠죠. 그래서 큰 사이클 한번 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해드리고 오늘 제가 여기 방송 좀 출연 섭외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가야 돼서 지금 아직 장중인데 제가 1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일찍 끝나는 거 좀 양해 말씀 드릴게요. 이따 제가 회사 못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SVB 때문에 아주 그냥 좀 요청이 좀 많아서 네.
자, 일단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아침에 급락했었어요. 근데 좀 회복됐고 코스닥은 왜냐면 심리가 안 좋아요. 중소기업들이 또 SVB 때문에 이거 중소기업도 리스크 커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 우려감 때문인데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다만 잔진동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한 번에 회복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가려진 게 뭐냐면 미국 고용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실업률은 올라갔고 고용자 수는 증가했지만 어쨌든 실업률 증가, 참가자 수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일자리 구하겠다는 거예요. 연준이 의도한 대로 나왔어요. 임금 상승률 둔화. 그래서 SVB 사태 아니면 굉장히 분위기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어쨌든 지금은 좀 고용만 봤을 때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내일 물가만 안정화되면 골드만삭스처럼 금리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시장 잘 버티고 외국인 기관 큰 동의 없죠. 예, 이렇게 안 좋으면 보통 외국인이 그냥 왕창 때려버리거든요. 안 팔아요 주식 별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건 환율입니다. 진짜 안 좋으면 달러는 폭등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달러가 오히려 급나가죠. 이게 뭘까요? 미국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금리 안 올릴 것 같다. 그거에 베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환율을 보면 증시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으로 보면 오늘은 인터넷 대표주가 카카오가 이제 결국엔 이겼죠. 이긴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공개 매수 이제 하이브가 물려났기 때문에 다만 카카오는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6천억을 투자해서 SM 인수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6천억을 카카오 엔터 주주들이야 좋죠. 근데 카카오 주주는 뭐냐 이거죠. 만약에 카카오 엔터가 상장하면 카카오 주주한테 뭐가 돌아가는 거죠? 이걸 왜 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주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아직 없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카카오가 카카오 주주들에 대한 뭐가 없잖아요 지금. 예. 제가 기사를 많이 못 봐서 아침에 본 기사까지는 별 내용 없던데요. 경영권 인수키로 확정은 했죠. 예. 근데 카카오 주주들한테는 뭐가 돌아가는 거냐 이거죠.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아니 카카오 엔터가 SM하고 합병해가지고 상장하면은 그거는 뭐죠? 카카오한테 무슨 이득이라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직은 걱정이 되고요. 예. 왜냐면 엔터가 상장하는 거는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늘 MLCC 좋고요. 삼성전기 좋았고 인공지능 챗봇 저는 이제 계속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인공지능 공부는 해야 됩니다. 예. 우리 2차전지 봤잖아요. 공부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좀 그쪽 좀 공부 지금 요즘에 하고 있어요. 의료 AI 있죠. 예. 의료기기 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옛날에 미래에셋에서 제가 예전에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너무 어렵긴 해요. 근데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아직 급할 건 없고요. 요새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공부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IT 대표주 LG전자 좋고요. 2차전지도 뭐 오늘 여전히 좋습니다. 예, 와 대단합니다. 2차전지가 방어를 해주네요. 근데 보세요. 나머지 다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요. 뭐 엔터주는 오늘 급락했고 오늘 보면 하락 종목이 2,000개 가까이 돼요. 그만큼 오른 건 없어요. 큰 기업 몇 개가 버텨주는 겁니다. 시장 심리가 그만큼 안 좋은 거고 오늘 SM이 폭락했고 JYP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오히려 저는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때는 제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이제 9만 원 근처 갔을 때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이제 지금은 아니고 7만 원이 깨진다면 굉장히 싸집니다. 또. 네. 그래서 그때 좀 줄이시라고 제가 그러니까 줄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때 당시에 오히려 막 중국 이슈 때문에 올라갔을 때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밸류에이션 보고 좀 플레이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급 나간다면 겁낼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엔터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이슈가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들 다 안 좋고 뭐 비료 뭐 이런 기업들도 좀 빠지고 보시면 뭐 다 안 좋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대부분 좋진 않아요. 근데 큰 기업들은 괜찮아요. 보면 이게 보세요. 시총 상위 기업들은 오르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르니까 증시는 안 빠져 보이는데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 급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상 너무 안 좋은 거죠.
셀트리온, 현대차 정도 빠졌고 뭐 빠진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삼성물산 일부 빠졌고, 예, 뭐 없죠 별로. 예, 에코프로는 오히려 급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왜곡된 거예요, 약간 지금 지수가. 에코프로가 만약에 빠졌으면 코스닥은 완전히 급락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총 큰 기업들은 빠진 게 없어요, 별로. 그나마 제일 많이 빠진 게 메리츠금융 정도입니다. 이게 2%. 그죠?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오늘 좀 안타깝게도 빨리 좀 수습됐으면 좋겠는데 보험에 드러났대요. 그렇지만 한국타이어가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화재 사고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빨리 좀 복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물류 이게 모아놓은 데가 좀 화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한진칼 많이 올랐고, 그죠?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없죠. CS 윈드 정도고, 근데 CS 윈드 최근에 좀 올랐었고, SM 폭락했고, 엔터주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근데 왜 15만 원에 사느냐, 왜 빠지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5만 원에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35%만 사는 거예요. 전체 주식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 주식 100줄 다 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인수해야죠. 35를 인수할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공개 매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35%밖에 안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슈 소멸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도 나오겠죠. 그리고 케어젠, 뭐 GS건설, JB금융주 좀 빠지고요. 동진세미캠도 오늘 좀 다시 안 좋고, 두산 좀 빠지고, 예. 그리고 코스모화학, 더존비주원, 메디톡스 좀 빠지고 있고, 예. DLNC도 다시 빠져버렸고, 예. 한국엔컴퍼니, GKL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오늘 일부 좀 조정받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SVB 때문에 좀 흔들리곤 있지만 증시 전반적으로 대형사들이 좀 버텨주니까 어쨌든 견조하게 시장 버텨주고 있다. 무너지진 않는다. 다만 기업별 편차가 심하고 중소형주 투자 심리 좀 위축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돈 잘 벌고 우량하고 현금 많은 기업들 있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현금 많은 기업들은 결국엔 극복할 이슈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공포심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연준이 결단할 시기가 좀 또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렸고, 또 오늘 못한 뭐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건 내일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좀 맘 편히 좀 계시고, 다만 이제 내일 그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게 좀 한 번에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너무 낙관도 하지 마시고, 공포심 갖지 마시고, 기업과 산업에 계속 집중하시고, 제2의 2차 전지가 뭐가 될까? 여기에 좀 집중을 계속 하면서 공부해줘. 그래서 제가 아까 피팅이 된다는 게 아니라 피팅을 한번 읽어보세요. SVB 공부할 게 아니고 피팅 공부해 보시고 인공지능 공부하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득입니다. SVB는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아시죠? 너무 거기 위축되지 마시고. 자, 아무튼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